네, 안녕하세요. 동감노무사 박한돌입니다. 제 유튜브의 가장 단골 질문 중에 하나가 노무사가 산재 관련 업무를 주로 하면은 꽤 돈을 벌 수 있다던데 사실이냐? 영상을 보면은 저는 산재 업무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궁금증에서 나오는 댓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산재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산재 법인에서 수습을 했다거나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오히려 그런 입장에서 일반적인 노무사들이 볼 때에 좀 하기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라고 해서 산재 사건을 아예 안 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저도 노무사 한 5년, 6년째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연차의 산재 사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은 급식실에서 조리원 폐암 진단을 받고 이제 산재 승인을 위해 가지고 업무상 질병으로 다투는 그런 과정이 가장 먼저 기억에 떠오릅니다. 여러분들께서 얼핏 생각하시기에는 조리원이랑 폐암이 무슨 상관이냐 하시겠지만 고온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흉이라고 하는 일종의 미세한 입자들이 장기간 노출되게 되면은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하는 유형의 이런 질병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의학적인 그리고 분석적인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스갯소리로 고등어 구우면은 미세먼지가 늘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주 틀린 말도 사실 아니고요. 다른 급식실 노동자분들께서도 폐암에 걸리고 그로 인해서 산재로 다투고 계시는 사례가 뉴스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사건은 승인까지 이어지면서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나름 보람도 찾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이지만 그 외에도 배달 노동자의 산재 사건도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연령이 좀 있으신 청소 노동자분이셨는데 이분이 근골격계 산재 신청을 하셨는데 불승인된 사건을 제가 재심사를 맡아서 처리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경제적으로 따지면 임금체불이나 노동위원회 사건 한 건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경제적 이익가액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같이 1인 사무소 내지는 소규모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연차가 좀 낮은 노무사들 같은 경우에 산재 시장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완전히 뛰어들긴 또 어려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벽은 영업적인 어려움 때문입니다. 영업이라고 하면은 어느 분야든지 쉽지 않은 건 당연한 얘기지만 산재 쪽에서는 훨씬 더 그 중요성이 가중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영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노동법이 필요한 분야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디에 딱 모여있지가 않아서 타겟화되고 적극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이유도 좀 전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산재 영업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결국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다 병원, 그리고 그 병원 중에서도 동네 의원급들 아니라 이제 병상이 있고 입원할 수 있는 대형 병원 위주로 다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재법인에서는 노무사가 직접 가든 아니면 전문 영업사원들이 가든 직접 액티브하게 움직이면서 산재 사례를 찾아내고 그분들과 계약을 해서 사건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발달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병원들은 새로 늘어나는 경우들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신규 노무사들이 이 네트워킹의 장벽을 깨고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상 저가 경쟁 정도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저가 경쟁은 결국 자살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영업적인 장벽 때문에 개업 초기에 특히 산재를 적극적으로 수임할 수가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연속성 상에서 볼 수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업사원 내지는 이런 노무사들을 열어둔다라는 말 자체가 소규모 법인에선 할 수가 없는 일이고 최소한의 자본이 갖춰져 있는 상태여야 함을 전제로 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산재 사건의 좀 특성을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노무사들이 사건으로 주로 돈을 버는 방식이 착수금 그리고 성공보수로 나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착수금은 그냥 말 그대로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 적어도 내 최소한의 인건비를 보전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착수금은 많이 받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제 성공보수라는 측면이 결국에는 노무사가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건을 이겼을 때 받게 되는 예를 들어 이익가액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하게 되는 큰 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의 처리 기한이라는 측면입니다. 노동위원회나 노동청 사건은 생각보다 금방 끝납니다. 특히 임금체불 같은 경우에는 얘기만 잘 되면은 조사도 거의 제대로 안 받고 한 1, 2주 만에 합의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노동위원회 사건이라고 해도 아무리 복잡한 사건이라고 해봐야 한 분기 정도 보고 반년 넘어가는 경우를 저는 그렇게 자주 보진 못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산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가 워낙 이런 사건들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최소 반년 잡고요. 폐암 산재 같은 경우에도 1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개업하기 전에 있던 법인에서 처리를 하고 있었던 건데, 제가 결과를 못 보고 접수만 해놓은 상태로 나와서 제가 나온 다음에 이제 승인 결과를 받아서 제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마무리하고 나왔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실제로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인즉슨 결과적으로 성공보수를 받기까지의 기간이 산재법인은 워낙 더 오래 걸리는 이런 특성까지 고려할 때 초반에 이런 규모의 경제로 어느 정도의 영업을 시작을 하면서 그 돈이 돌아오기까지의 기간도 길다라고 하면은 그 가운데 보릿고개를 버티는 과정에서 저같이 이제 소규모 노무사들은 자본의 한계로 인해서 접근하지 못하는 굉장히 큰 장벽이 하나가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본질이 되는 문제인데, 영업을 아무리 잘해도 이기질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성 분야를 좀 꼽고 싶습니다. 노무사가 뭐 당연히 의사도 아니고요, 의학적 지식을 수험 과정에서 보는 그런 자격증도 아닙니다. 산재법인에 최초로 입사를 해서 수습부터 쭉 간 사람과 저처럼 그냥 제너럴한 법인에서 쭉 간 사람은, 산재법인은 진짜 말 그대로 의학적 지식이고 경험이고 여러 가지를 습득하고 있는 과정이 주가 되는 반면, 저는 대부분이 법이나 경영 관련된 뭐 HR 컨설팅 쪽이니 결과적으로 딱 1년만 지나도 산재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1년이 아니라 3년, 5년 이렇게 지나면 뭐 걷잡을 수 없는 격차가 되겠죠. 건이 크고 돈 될 만한 산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의학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일 가능성이 당연히 훨씬 높고요. 그런 고객들 스스로조차도 전문성이 있는 노무사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재법인은 그 내에서도 많이 갈리는데, 뭐 어떤 분은 뭐 직무상 스트레스, 뭐 자살 관련된 이런 전문성이 있는 분, 어떤 분은 근골격계 질환 전문, 어떤 분은 호흡기 질환에 대한 전문, 어떤 분은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전문, 이런 식으로 그 내부에서도 워낙 디테일하게 나뉘는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 이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지 않고서야 제주가 좋아서 어떻게 영업을 해왔다라고 쳐도 결과적으로 성공 못해서 착수금만 받고 끝나는 건이면 노무사한테는 오히려 그건 인건비에 대한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뭐 배운 게 없어서 섣불리 도전하기 어렵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래서 폐암 산재 사건 진행할 때 정말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의사 친구들한테 막 물어가면서까지 막 진행을 했던 그런 기억까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건 좀 제 개인적인 기호의 반영이기도 한데요, 저는 미수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건 자체를 잘 맞지 않는 특성도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미수금이 생각보다 은근히 좀 자주 일어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 노무사 입장에서는 계약서까지 다 쓰고 심지어 내가 이격까지 줬는데 그제 와서 난 이 돈 다 못 주겠다, 내지는 한 푼도 못 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한 번씩 만나면은 정말 기운이 정말 많이 빠집니다. 근데 이런 건들이 한 번 있을 때, 일반적인 사건 뭐 성공보수 수준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뭐 한 1,000만 원 전후라고 해도 개인으로 하고 있는 노무사들한테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근데 산재법인은 막 1년, 2년씩 걸려가지고 막 한 억 단위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게 된다? 그런 건들 한두 건만 겹쳐도 굉장히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도 당연히 덤으로 노무사가 감당해야 될 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뭐 조금 서브이긴 하지만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산재 쪽을 하고 있는 동기 내지는 다른 노무사님들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워낙 외근이 많아서, 저도 차 정말 많이 타지만 그분들은 막 진짜 연에 4만 5만씩 타니 뭐 워라밸이 좋을 수가 없는 환경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형법인 소속이다 보니까 좀 자유롭지 못한, 전문직이 또 자유를 찾아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큰 조직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그런 좀 희생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가장 큰 부분으로는 저도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꼈지만, 다치거나 죽은 사람의 본인 당사자 아니면 그 가족들을 만나는 거는 정말 정신적인 데미지가 많이 들어오는 일입니다. 저는 인터뷰로 끝나는 일을 하고 살면서도 그렇게 쉽지 않은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의 편에 서서 이익을 다퉈줘야 되는 대리인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직무상 받을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는 숙명과도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무사님들, 특히 기존에 영업 관련된 직종을 하면서 노무사에 접근을 하고 실제로 취득을 하신 남자 노무사님들이 특히 이 산재 관련된 분야에 여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산재가 나쁘다 좋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정말 노무사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파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노무사 분들이시든 아니면은 좀 진입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서 막연한 환상보다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알고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 이제 비로소 전문적으로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말 그대로 진짜 산재 전문 노무사라는 타이틀이 아깝지 않은 그런 공부에 매진하실 수 있도록 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번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던 거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